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 너머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 달걀과 김치를 꺼내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태식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밥상을 차리면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미로 눌렀어요. 여보, 일어나야지. 늦겠어. 태식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화장을 서둘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런 아침 풍경은 이제 너무도 익숙했죠. 하지만 익숙하다는 건 때론 무감각하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4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허겁지겁 식사를 했고 오후엔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쫓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은주는 늘 10분쯤 더 남아 있었어요. 마트에 들러 장을 봐야 했고 저녁 반찬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 은주의 물음에 태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간단하게 해.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도마 위에 팔을 썰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설거지통엔 아침에 쓴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은주는 한숨을 삼키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은주는 젖은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주야, 요즘 태식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아침엔 뭘 해줬어? 오늘은 된장찌개하고 계란 후라이 해줬어요. 된장찌개? 젊은 사람이 맨날 된장만 먹으면 어떡해. 고기도 좀 해줘야지.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명자는 반찬 가짓수부터 청소 방법, 빨래 개는 법까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해져 있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명자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은주가 문을 열자 명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 태식이 어디 갔어? 회사 일이 좀 있다고 나갔어요. 명자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멈췄어요. 명자는 부엌으로 직행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와 우유, 계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며느리 살림이냐?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자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혀를 찼습니다. 남편 먹여 살리려면 냉장고가 넘쳐야지. 이래 가지고 애는 어떻게 낳아 키우려고.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는 가져온 보따리에서 반찬통들을 꺼내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명자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태식이 돌아오자 그제야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표정을 힐끗 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녀는 차를 마시며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영 몰라.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친구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은 내팽개치지. 다른 친구도 가세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시어른 모시고 애 키우고 밥하고 다 했잖아. 명자는 친구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겠어. 명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로비 경비원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김은주 씨, 손님 오셨어요. 은주가 고개를 돌리자 명자가 큰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명자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주에게 쏠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태식이 점심도 안 먹고 다닌다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반찬 좀 싸. 명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닥거렸어요.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명자는 보자기를 풀어 반찬통 여러 개를 꺼내 보였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 도시락도 안 싸주나 봐. 내가 어릴 땐 말이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3개씩 쌌는데.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로비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회사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아들 챙기는 게 잘못이야? 명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반찬통들을 급히 받아들고 인사를 한 뒤 명자를 현관 밖으로 안내했어요. 명자가 떠나고 나자 은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 몇 명이 은주를 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됐지만 은주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되게 열정적이시네요.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다른 팀 과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남편분 참 행복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까지 갖다 주시고. 그 말투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나왔어요. 지하철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식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회사에 오셨어.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 반찬 들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태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래도 마음은 좋으셔서 그런 거잖아.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정말 창피했어. 동료들이 다 봤다고. 에이, 그냥 넘겨.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태식의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끝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은주는 태식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간단히 인사만 나눴고 저녁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 되자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어요. 명자는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어버렸어요.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식이 문을 열자 명자가 또다시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은주 어디 갔어? 집에 있는데요. 명자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명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나야. 문 열어봐.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왜 이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 들려? 태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좀 피곤한가 봐요. 피곤하면 나와서 인사는 해야지. 이게 무슨 버릇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은주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의 손님이 아니야. 주인 구실을 해야지. 시어머니 왔는데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해? 그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자는 태식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내 아내 좀 잘 말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태식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명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손님이 아니야. 은주는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족도 손님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그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은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태식이 출근할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도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컴퓨터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료가 보고서 검토를 부탁했는데 은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 은주 씨? 아, 네. 죄송해요. 은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은주는 식당에 가지 않고 자리에 남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오후 회의 시간 상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은주는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을 뒤적였어요. 준비해야 할 자료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 자료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팀원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상사가 은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일에 집중 좀 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시각 명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명자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요즘 나를 완전히 무시해. 또 며느리 타령이야?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명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면 방문 닫고 나오지도 않아.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어른을 가르친다니까. 세상 참 많이 변했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는데.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입에 댔어요. 친구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며느리 직장 다니잖아.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맞아. 돈 버니까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지. 명자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약하게 나간 건가? 그녀는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명자의 말은 친척을 통해 은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댁 조카가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저번에 큰어머니 만났는데요. 응, 그래. 큰어머니가 형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돈 벌어서 버릇이 없다고.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은주는 통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뒤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해가 떴습니다. 출근길에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명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식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은주가 받았어요. 여보, 다음 주 일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야. 은주는 침묵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 좀 하자고 하시는데 갈 수 있지? 난 못 가. 왜? 어머니 생신인데. 난 이제 그쪽 가족 행사에 안 나갈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은 몰라도 돼. 난 안 갈 거니까. 은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 때문에 그러는데 난 못 간다니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참아줘. 태식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돈 버니까 버릇이 없대. 요즘 며느리들은 어른을 가르친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자.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할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식이 또다시 부탁했어요. 은주는 지친 얼굴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일 당일 은주는 가장 무난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립스틱을 발랐어요. 식당은 명자가 예약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명자의 친구 서너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왔네. 인사해. 명자가 손짓했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친구들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어리네. 직장 다닌다며? 은주는 자리에 앉았지만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명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은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자의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은 누가 해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은 돈 버는 여자라서 그런지 버릇이 없어.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명자는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는 안 하고 돈만 아니까 뭐. 그 순간 은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며 조용히 일어섰어요. 은주야, 어디가? 태식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대답 없이 가방을 들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태식이 뒤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명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내버려둬. 저러다 올 거야. 하지만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박찬 공기가 은주의 뺨을 스쳤어요. 은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주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집어넣었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옷 몇 벌을 개어 담았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노트북과 충전기도 챙겼어요. 움직이는 내내 은주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었어요. 그는 안방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가방을 싸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뭐 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다가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은주는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 들었지? 내가 돈만 안다고 했어. 어머니가 그냥 한 말이야. 친구들 앞에서 그러신 거잖아. 그냥 한 말.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못 살겠어. 이 집에서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난 더 이상 며느리 노릇 못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왜 참아야 해? 은주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은주의 뒷모습을 태식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태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끌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길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주야?
수진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어요.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아파트 앞이야. 나 집 나왔어.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20분 뒤 수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려 은주를 꼭 안아줬어요. 은주는 그제야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은주의 등을 토닥였어요. 수진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수진은 은주의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단 씻고 쉬어. 얘기는 내일 해도 돼. 수진의 배려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은주는 수진이 깔아준 이불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은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옆에 누워 은주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며칠 쉬겠다고 말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음식을 갖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태식이한테 연락 좀 해줘. 미칠 것 같대. 연락 안 할 거야. 그래도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지. 싫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시각 태식은 은주의 친구들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은주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태식는 집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내가 쓰던 머그컵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태식은 그 컵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태식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은주가 집을 나갔어요. 뭐? 명자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짐 싸서 나갔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버릇없는 애라니까. 명자의 말에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서 나가버리고 집까지 나가는 게 정상이야? 태식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은주한테 한 말들 때문이라고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은주한테 돈만 안다고 버릇없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난 그냥이 아니에요. 은주는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어머니.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은주도 이제 상처뿐이에요. 태식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 어머니 집에도 안 갈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자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처뿐이에요.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은주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리모컨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명자가 놓고 간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태식은 식빵 한 장을 꺼내 물에 삼켰습니다. 설거지통엔 며칠치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태식은 그것들을 보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때쯤 태식은 은주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아내가 쓰던 수첩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식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 태식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글씨였어요. 태식은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태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집을 떠난 후일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편지로 남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직접 말하면 또 참게 될 것 같았어요. 나는 5년 동안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나는 웃으며 견뎠어요. 하지만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태식는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만 봤어요. 집안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정작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 같았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내 꿈도 내 감정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식 씨의 아내, 어머니의 며느리일 뿐이었죠. 당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냥 넘기라고 했어요. 어머니 편만 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태식은 편지를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번졌어요. 태식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태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은주의 편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태식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태식은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명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명자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태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명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태식은 가방에서 은주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게 뭔데? 은주가 남긴 편지예요.
명자는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습니다. 태식이 편지를 명자의 손에 쥐어줬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던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지 위로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편지를 다 읽고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은주는 5년 동안 참았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들이 은주한테는 칼이었어요. 나는 그냥.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것뿐이야. 가르친 게 아니라 상처를 준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은주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며느리로만 봤어요. 은주도 감정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은주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를 못 봐요. 아들아. 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주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래야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태식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명자가 뒤에서 불렀어요. 태식아. 태식은 뒤돌아봤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은 채 울고 있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은주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 보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명자는 그 문장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며느리 살림이냐? 며느리는 집안의 손님이 아니야. 돈만 아니까 뭐.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명자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 미소를 지워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명자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명자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명자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경로당에서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명자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에게 쓴 편지였어요. 은주에게. 내가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 너를 판단했구나. 며느리를 대하는 법만 알았지 사람을 대하는 법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명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은주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빌딩 입구에서 명자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경비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김은주 씨 계신가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은주 씨요? 지금 휴직 중이신데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휴직이요? 네, 한 달 전부터요. 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경비실을 나왔어요. 빌딩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주가 휴직까지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문방구에 들렀어요. 예쁜 편지지와 봉투를 골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에 앉아 다시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는 더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지내니? 나는 요즘 너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이 자꾸만 떠올라. 그 말들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늙은 방식으로만 살았구나. 며느리를 가르치려고만 했지. 함께 살아가는 법은 몰랐어. 너도 나처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젠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생각할게. 아니, 그보다 한 사람으로 존중할게. 돌아와 줄 수 있니? 기다릴게. 명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풀칠을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은주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하지만 주소를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명자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어머니. 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은주 주소 좀 알려줄래? 편지를 보내려고.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주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뭐, 친구 집에 있다는 것만 알아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요.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제가 전해줄게요. 편지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태식의 아파트에 도착해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명자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살던 집. 이제는 아들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태식은 우편함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니의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태식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섰어요. 어머니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태식이에요. 아, 네.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은주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요. 그럼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은주야, 태식이한테 전화 왔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대. 은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받아볼래?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태식이 직접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수진이 현관에서 편지를 받아 은주에게 전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생각할게. 그 문장을 읽을 때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은주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할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은주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계속 참기만 했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상담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주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그 시각 명자는 집에서 매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경로당에 나오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명자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녁이면 명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태식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은주가 웃고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와줘. 제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홀로 앉아 기다렸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으니까요. 명자는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태식도 매일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야.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앞을 지나쳤어. 그때 생각났어. 보고 싶어.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돌아와줘. 은주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과 용서 사이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봄이 저물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수진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회사에도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은주에게 특별히 묻지 않았고 은주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원룸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어요. 은주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응. 잘 지냈어? 그럭저럭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어때? 우리 자주 가던 곳. 알았어요. 4시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오후 3시 은주는 옷장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던 옷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은주의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태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발견한 태식이 벌떡 일어섰어요. 왔구나.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태식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튤립이야. 은주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한참을 걷다가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걸음을 멈추고 은주를 마주봤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 마음을 몰랐어. 알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나는 비겁했어.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게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은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가 보낸 거야. 은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새 편지였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요즘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꽃들이 공원에 피었어.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나. 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해. 아들도 나도 다 힘들어하고 있어. 이젠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생각할게. 아니, 그냥 은주로 봐줄게.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겠니?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나는 기다릴게. 정말 미안했어.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식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로당도 안 나가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널 기다리고 계셔. 은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상담도 받았고요. 그래. 시어머니의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알아. 천천히 해도 돼. 은주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젠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생각할게. 그 문장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볼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네. 하지만 약속해요. 이제는 당신이 중간에서 제대로 서야 해요. 약속할게. 꼭. 태식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며칠 뒤 태식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정말이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병원에서 만나요. 병원? 어머니 건강검진 날이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명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꼭 나갈게. 토요일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옷을 여러 벌 꺼내 입어봤다가 벗었습니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한 명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봤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벌떡 일어섰어요. 은주는 천천히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명자는 은주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많이 여윈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주야.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의 손이 차가웠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은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어머니. 알아.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태식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어요. 명자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은주가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주려고 샀던 건데 그때 용기가 없었어. 이제라도 줄게. 은주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주는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다시 명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조금씩. 명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천천히. 내가 기다릴게.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또 흘렀습니다. 은주는 태식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안부만 물었어요. 은주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잎이 거리를 물들릴 무렵 명자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할까?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년 생일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정말?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요. 태식이 은주를 꼭 안아줬어요. 생일 사흘 전부터 은주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좋아하는 메뉴를 태식에게 물었어요. 생선조림과 잡채,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은주는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케이크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은주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구웠어요. 초코시트에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태식이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내 마음이 담겨 있잖아. 은주도 미소를 지었어요. 생일 당일 은주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부엌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태식이 식탁을 닦고 꽃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였어요.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명자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큰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명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부엌에서 은주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은주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명자가 보자기를 풀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 둘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주가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고급 한과였습니다. 앉으세요. 음식 곧 차릴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식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괜찮아. 명자는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은주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가 참 착하구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잠시 후 은주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생선조림, 잡채, 여러 가지 나물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지막으로 미역국이 올라왔습니다. 다 됐어요. 식사하시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자는 한참 상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줘서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명자가 숟가락을 들어 생선조림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은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식도 기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명자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힘들지는 않아? 조금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자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집안일을 어떡하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케이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가 꽂혀 있었어요. 태식이 불을 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명자는 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주가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명자는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네, 직접 구웠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고마워. 명자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도 명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너무 몰랐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게 전부였지. 은주는 명자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잖아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 말로 상처 주지 말자. 네, 어머니. 은주가 작은 상자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명자가 상자를 열자 사진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재회하던 날 태식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 날이에요. 명자는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은주에게 명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너희 집에 초대할게. 내가 직접 음식 만들어줄게. 기대할게요. 명자가 은주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 포옹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은주와 태식은 명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태식이 은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은주는 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 우리 앞으로 잘하자. 그래요. 서로 말 조심하면서.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집에 돌아와 사진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전등을 켜고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자신도 웃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은주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식이 옆에 누워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세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명자의 집에서였습니다. 명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 상에 올라왔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엔 같이 요리해요, 어머니. 그래, 그러자.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것처럼 세 사람도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용서도 말로 완성되었습니다.